네, 대통령 선거 방송사 출구 조사 결과 0.6%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오긴 했지만 지금까지 누가 우세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초박빙의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3부에서는 집중적으로 판세 분석과 함께 개표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MBN 희망 2022 대선 특별방송 3부 함께해 주실 출연자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제 오른쪽부터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특보, 이수희 국민의힘 선대위 여성본부 대변인 단장, 권상희 시사평론가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러면요. 선거 상황실 연결해서 이 시각 현재 개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아, 유한솔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선거 상황실입니다. 이 시각 현재 10시 3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개표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네. 이번에는 저희 MBN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두 후보를 7080 추억의 놀이 속으로 보내봤습니다. 지금 바로 개표 상황 살펴보시죠. 자, 먼저 서울 지역입니다. 두 후보의 손에 들려있는 건 레이저 광선검인가요? 아닌가요? 좌측입니다. 두 후보의 승패 어떻게 될까요? 서울 지역 2.1% 개표됐고요. 이재명 후보 48.2%, 윤석열 후보 47.5% 기록 중입니다. 네, 계속해서 두 후보가 교련복을 입고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요. 경기 지역입니다. 멍군, 장군. 개표 4.9% 진행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49.5%,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47%. 자, 이어서 두 후보가 향한 곳은요, 인천입니다. 딱지치기 한 판이 벌어지는데요. 오징어 게임도 아니고요. 승자 누가 될까요? 인천 지역 2.4% 개표됐습니다. 윤석열 후보 50.5%, 인천 지역에서 현재 1위입니다. 순간 이동을 한 것 같은데요. 손에 들려있는 저거 뭐죠? 네, 구슬이네요. 구슬치기 한판 승부가 펼쳐집니다. 부산입니다. 개표 8.1% 진행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39.7%,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57.1%. 자, 승부에 박차를 가하는 두 후보, 이제는요 레트로 복장으로 갈아입고요. 손에는 제기가 들려 있습니다. 제기차기 한판 승부가 벌어졌습니다. 누가 더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울산 지역 2.8% 개표됐고요. 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54%로 앞서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대극을 보는 것 같은데요. 야인 시대의 한 장면 같습니다. 진정한 남자들의 한판 주먹 승부. 경남 지역 살펴봅니다. 현재 개표 9.7% 진행됐습니다. 이재명 후보 33%, 윤석열 후보 63.3%. 자, 두 후보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달리기 한판 승부를 펼치고 있는데요. 이 대구 지역에서 향하는 곳은요, 청와대입니다. 청와대로 먼저 입성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3% 개표 진행됐고요. 윤석열 후보 대구에서 76.6%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해서 스타워즈를 보는 듯한데요. 자치기 게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남입니다. 현재 개표 24.2% 진행된 가운데 이재명 후보 88.8%, 윤석열 후보 9%. 자, 계속해서 호남권입니다. 14.1% 개표가 진행된 전북에서 두 후보가 알까기 한판 승부를 펼치기로 결의했습니다. 장군, 멍군. 자, 승자는요, 전북 지역입니다. 이재명 후보 86.4%, 13만 표 정도의 표차가 나고 있습니다. 불타는 딱지치기 한판이 펼쳐집니다. 받아라, 야! 대전 지역 살펴봅니다. 개표 4% 진행됐습니다. 이재명 후보 49.7%, 윤석열 후보 46.8%. 자, 중원의 표심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에서 두 후보가 다시 한번 교련복으로 갈아입고요. 구슬치기 한판을 벌일 것 같습니다. 자, 어떤 후보의 손가락 끝이 더 매서울지 지켜보겠습니다. 개표 12.7% 진행됐습니다. 윤석열 후보 54.1%로 현재 1위. 이어지는 다음 게임 무엇일까요? 제기네요. 제기차기의 달인을 가려봅니다. 충북입니다. 현재 개표 14.7% 진행됐습니다. 충북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1.7%, 윤석열 후보가 54.7%의 득표율을 얻고 있습니다. 자, 여긴 야인시대 세트장인가요? 두 후보가 세종으로 이동해서요. UFC도 아니고요. 주먹 다짐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퍼컷, 라이트. 자, 승자 알아보겠습니다. 세종 지역입니다. 51.7% 윤석열 후보 현재 1위입니다. 두 후보 어디로 떠나는 거죠? 앞서거니 청와대
청와대군요. 청와대로 부푼 꿈을 안고 달려갑니다. 강원 지역 살펴봅니다. 현재 개표 18.5% 진행됐습니다. 이재명 후보 41.6%, 윤석열 후보 54.8%. 자, 경북 지역으로 가보는 두 후보의 발걸음이 근엄합니다. 양복으로 갈아입고요. 경북 지역에서 청와대 집무실 복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입니다. 윤석열 후보 76.3%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두 후보 막중한 책임감의 무게가 느껴지는 발걸음인데요. 이들이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대통령 집무실입니다. 광주입니다. 현재 개표 7.7% 이뤄진 가운데 이재명 후보 87%, 윤석열 후보 11.1%. 자, 제주 지역에서도 두 후보의 근엄한 발걸음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청와대를 향한 발걸음 어떤 후보가 먼저 입성할 수 있을지요. 제주 지역 7.7% 개표됐고요. 이재명 후보 53.9% 현재 1위입니다. 근엄하고 긴장된 모습의 두 후보. 이곳은 본관 로비 중앙 계단입니다. 전국 지역 개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에 입성하게 될 자 누구일까요? 개표 7.9% 이뤄진 가운데 이재명 후보 50.2%, 윤석열 후보 46.6%. 자, 이번에는 3D 캐릭터로 조금 더 귀엽게 옷을 갈아입고 두 후보가 한판 승부 펼치겠습니다. 전국 상황입니다. 개표 8% 이루어졌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50.2% 현재 1위. 자, 수도권 지역 살펴봅니다. 서울, 인천, 경기입니다. 현재 개표 4.3% 이루어졌습니다. 두 후보 힙합 댄스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49.1%, 윤석열 후보가 47.2%. 자, 영남권으로 가볼 텐데요. 두 후보가 몸을 풀고 있습니다. 매트 위에서요. 윗몸 일으키기 한 판이 벌어집니다. 자, 어떤 후보의 복근이 더 쫀쫀할까요? 자, 승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영남권입니다. 윤석열 후보 67.1% 앞서 나갑니다. 이번에는 호남입니다. 두 후보의 장풍 대결이 펼쳐지는 듯한데요. 들판에서 벌이는 장풍 대결,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지역 살펴봅니다. 개표 16.8% 진행된 가운데 이재명 후보 87.8%, 윤석열 후보 10%. 자, 중원에서는 두 후보가 필드 위로 나섰습니다. 바람의 방향까지 계산을 하나요. 사장님 나이스 샷을 들을 후보는요. 충청권입니다. 11.4% 개표됐고요. 윤석열 후보가 53.7% 현재 1위입니다. 이번에는 두 후보가 운동장을 찾았네요. 달리기 시합 한 판이 펼쳐집니다. 어떤 후보가 먼저 들어왔죠? 윤석열 후보가 54.7%, 이재명 후보가 41.7%. 자, 이어서 제주 지역에서 또 학교 운동회 현장입니다. 100m 대결이 펼쳐지고요. 어떤 후보가 앞서나요? 자, 제주 지역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53.9% 제주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후보들이 좀 많이 귀엽네요, 오늘은. 네. 네, 한바탕 귀엽게 또 체육복을 입고 펼치는 운동회 한바탕으로 개표 현황을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거 상황실이었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야 각 대선 후보들이 좀 코믹한 표정으로 추억의 놀이를 이용해서 개표 상황을 좀 지켜봤습니다. 지금까지 잠정 투표율이 77.1%,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시각 현재 개표가 한 8%를 조금 넘긴 상황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0.08%, 그리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46.72%,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1.9%를 보이고 있는데 아직 개표 초반이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코믹스럽게 저희가 개표 상황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방송을 통해서 지켜보고 있는 각 당 후보들은 아마 피를 말리는 기다림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을 겁니다. 각 자택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자택에는 조창훈 기자가 나가 있고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자택에는 신재우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두 기자 모두 불러서 현재 분위기는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기자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조창훈 기자, 이재명 후보 쪽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투표가 종료된 지 3시간이 지났지만 이곳 이재명 후보 자택 앞은 취재진과 지지자들, 그리고 동네 이웃 주민들로 여전히 붐비는 모습입니다.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가 초접전으로 나오면서 예상을 웃도는 선전에 곳곳에서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앞서 오후 6시 반쯤 이곳 경기 성남시 자택에 도착했습니다. 지지자들 요청에 사진을 한두 장 찍었지만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아내 김혜경 씨는 그보다 1시간 전쯤 근처 초등학교에서 투표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곳에서 개표 방송을 지켜보다 승패 여부가 확실해지면 여의도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상황실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대략 자정을 넘긴 새벽 1시쯤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어 국회 인근 민주당사에 마련된 무대로 이동해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성남시 이재명 후보 자택 앞에서 MBN 뉴스 조창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택 앞에 나가 있는 신재우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신 기자, 큰 폭의 승리를 예상을 했었는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초동에 있는 윤석열 후보 자택 앞에 나와 있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란 당초 당내 예상과는 다르게 3시간 전 출구조사 결과가 박빙으로 나오자 현장은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여있던 일부 지지자들은 출구조사 결과를 믿지 못하고 현장에 있는 기자들에게 결과를 믿어도 되느냐, 사전투표가 적용되느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현재 지지자들은 대부분 현장을 떠난 상태입니다. 당초 윤 후보도 밤 11시 이후 당선 윤곽이 드러나면 자정쯤 자택에서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당 개표 상황실로 이동해 참모들과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힐 계획이었는데요. 초박빙의 승부로 당선 확정 발표도 함께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윤 후보의 나머지 일정도 불가피하게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윤 후보가 당선된다면 내일 오전 10시 현충원 참배를 한 뒤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여는 일정은 그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 자택 앞에서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초조하게 아마 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조금 분위기가 좋아지면 아마 각 당사에 나와서 소감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네 분과 분석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전국 개표율이 8%, 9%를 조금 이제 턱 밑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한 10만 표 정도로 앞서가고 있는 걸로 지금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더불어민주당 우리 김영주 공보특보부터 여쭙겠습니다. 자, 승리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점치세요? 51% 정도로 보세요? 99% 정도로 보세요? 글쎄요, 뭐 승지 가능성이 지금 뭐 한 5, 60%. 5, 60% 정도로 승리 네. 가능성을 보시는군요. 예, 그렇게 봅니다. 뭐 기본적으로 저는 뭐 며칠 전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예. 네, 그런 의미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트렌드 상으로 그 절박함을 호소한 부분들이 통했다라고 예. 하는 거고요. 너무 지나치게 후보 단일화를 하고 또 8, 9% 이렇게 쉽게 이길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착시 현상들이 예. 말하자면 마지막에 있어서 3차 토론 이후에 말하자면 이재명 후보는 포지티브한 정책 공약으로 갔지만 예. 윤석열 후보는 지속적으로 어떤 네거티브에 했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는 변화의 상을 보여주지 못한 부분에 대한 어떤 표심들이 저렇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초박빙을 예상을 하셨어요? 저는 초박빙을 예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며칠 전에 방송국에 누군가가 어떻게 되냐 했을 때 예. 제가 뭐 하도 뭐 이준석 대표가 예. 10% 이긴다 하는데 어떻습니까 해서 50.1%로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렇게 제가 예. 실제로 답을 하기도 했는데 예. 전체적으로 보면 20대 남이 다 말하자면 국민의힘의 표가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예. 너무 남성 위주의 여가부 해체 같은 그런 부분들이 마지막에 가서는 예. 또 여성들의 어떤 대응 이런 식으로 예. 나아갔기 때문에 전략의 실패도 좀 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누가 이겼다 졌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번 대선 누가 보더라도 정권 교체의 희구가 50%가 넘었던 그런 것이기 예. 때문에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전략을 짰다라고 하면 50대 40% 정도 10% 차이로 이길 수 있는 선거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상대당의 실체까지 지적을 해주시는군요. 예. 어쨌든 50%에서 60%의 승률, 확률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 김영주 공보특보는 예상을 하시고 이수희 단장님은 정반대겠죠? 어느 정도의 확률로 윤석열 후보가 이길 거라고 보십니까? 가능성? 확률보다 저는 그 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 지지는 않는다. 예, 선거운동하는 내내 그랬지만 그 출퇴근 인사를 했을 때 22일 동안이었잖아요. 출퇴근 인사를 해보면은 뭐 저는 이제 그 현장에서 출퇴근 인사 선거운동을 했으니까 3050들이 좀 처음에 상당히 좀 냉담한 기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있었던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랑은 분명히 그 분위기가 다르다. 예.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서울시당에서도 그런 논의들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낮 시간대에 3040 여성들, 뭐 주부 그들도 좀 뭐 우리 쪽에 윤석열 후보 쪽에 썩 우호적이진 않다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게 예. 이런 출구 조사에서 이런 초박빙 결과로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은 훨씬 많았다는 것. 유권자들이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이 더 많았고, 예. 그래서 그리고 늘 계속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고 있었던 추세였기 때문에 예. 이것이 아무리 초박빙이라 하더라도 뒤집어지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뭐 0.1%포인트가 됐든 10%포인트가 됐든 이기는 건 확실하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최진봉 교수님, 오늘 지금 개표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이걸로 분석을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발표가 됐던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만 놓고 봤을 때 가장 놀라운 점, 특이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닌데 예. 일반적으로 국민의힘이 생각했던 건 다른 상황이 나온 게 20대예요. 20대 여성, 남성? 여성, 남성 둘 다. 예. 사실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나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20대 남성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 이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물론 이건 예측입니다만 예측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그 JTBC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온 것도 있어요. 예. 그리고 여성은 물론 앞서고요.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해도 20대에서 앞서는 걸로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준석 대표가 전략으로 짰던 이대남을 중심으로 해서 갈라치기 하는 부분이 도리어 역풍을 맞았다고 저는 봐요. 예. 그러니까 원래 20대 남성들의 지지율이 윤석열보다 높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측 결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 상황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 부분 실책이 됐다. 즉 갈라치기를 통해서 뭔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나중에 여성들의 표가 결집이 되고 또 단일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상당히 안이하게 대처한 부분도 사실은 저는 역풍을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단일화 효과가 제가 볼 땐 거의 없는 걸로 보여요. 물론 예측이니까 예. 나중에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측에서 저 정도 나왔다고 하면 단일화 효과를 가져왔다면 저렇게 결과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일화의 효과 자체가 상당히 미진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그 단일화 때문에 역풍이 불어서 도리어 진보 진영의 결집을 불러왔다는 점, 이런 점들이 사실은 예측했던 것보다 다르게 나타난 결과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20대 여성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58%, 그리고 20대 남성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58.7%의 지지를 보이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 부분이 가장 좀 변화상으로 두드려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권상희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이번 출구조사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지역적으로 혹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변화가 보이는 곳이 있습니까? 사실 서울에서는 지금 출구조사만 보면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와 있고 또 예. 경기 인천은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들을 보면 경기 인천에서도 이재명 후보보다 아주 다소 근소하게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경기 민심과 또 이 서울 민심이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수도권 민심 같은 경우는 부동산 때문에 굉장히 출렁거리는 곳이기 때문에 예. 서울과 경기가 하나의 민심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지금 이 출구조사 결과로만 본다면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로서 경기도 민심을 어느 정도 다져놨던 것이 예. 효과를 본 것이 아닌가. 출구조사 결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예.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도 지역 개표율만 놓고 보면 한 7%를 조금 넘겼는데 이재명 후보가 한 2만 표 정도 지금 앞서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생각보다 경기도 지역을 잘 사수했다 이런 해석을 좀 내놓고 있군요. 자, 이 잠정 집계된 투표율만 놓고 보면 77.1%. 민주당 소속의 이 민주정책연구원이 예상했던 것하고 굉장히 좀 근사하게 지금 잠정 투표율은 이제 좀 나와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잠정 투표율은 19대 때 77.2%였고 지금 잠정 투표율이 77.1%. 애초에는 한 80%를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했었고 전망도 나왔었는데 그 문턱은 넘지 못했어요. 저는 뭐 애초부터 80% 넘는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고령의 인구들도 그렇고 예. 많은 어떤 그 투표장에 나가는 걸 저하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재동포 같은 분들도 사실 접근성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예. 투표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있어서 그나마도 사전 투표가 그 정도의 상당히 예상하지 못한 선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적으로 77%까지 가는 어떤 투표율을 방어한 것이지 그것을 사전투표가 이만큼 나왔기 때문에 예. 본투표를 더 많이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판일 수 있었다. 왜냐하면 본투표장에 가는 것이 두려워서 사전투표를 많이 했고 예. 지난번 총선에는 아무래도 민주당은 사전투표에 집중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집중 안 했지만 이번에는 둘 다 똑같이 집중을 예.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투표율만 가지고 그것이 뭐 80% 넘는다는 것은 조금 과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수희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과거의 역대 선거들을 쭉 트렌드 분석을 해보면 투표율이 높으면은 오히려 이제 진보적 성향을 가진 뭐 2030 세대들이 많이 투표장에 갔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 쪽이 좀 유리했다 이런 이제 통상적인 그런 해석을 내놨는데 이번 선거는 꼭 그렇지만 않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77.1%의 이 투표율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만족할 만한 수치인가요? 80%가 넘기를 바랐던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러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들이 더 많이 투표장으로 왔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기 예. 때문에 80%가 넘는 투표율을 원했는데 기대만큼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뭐 77%가 넘는 이 투표율도 상당히 높은 투표율이죠. 예.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이제 제가 선거운동을 직접 바닥에서 해본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막판에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중앙 선대위에서 하는 네거티브 전략들도 일부 저는 먹힌 면이 있다고 보이는데 예. 또 하나는 이제 바닥에서 거의 지방선거에서나 나올 법한 공약들을 현수막에 개첩을 했었어요. 이재명 후보가. 예. 그건 아마 쫓아가는 후보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 전략이었는데 뭐 더 이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뭐 현장에서 봤었던 입장에서는요. 예. 자, 이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 뭐 저희는 하진 않긴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뭐 완전하게 결과를 예측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또 이제 특히나 이 출구조사 결과가 0.6%포인트가 차이가 났는데 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뭐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방송사들의 출구조사 결과가 과거 역대 대선 사례를 쭉 놓고 봤을 때 틀린 적이 없어요. 100% 정확도를 자랑한다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하는데 뭐 이번에는 사전투표도 워낙 많고 또 코로나 확진자들에 대한 또 분리투표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아무리 잘 이렇게 보정 작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출구조사가 그렇게 정확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전문가 의견도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이 방송사들의 이 출구조사 결과 역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그래서 100% 정확도를 자랑한다. 이게 이번 20대 대선에도 그대로 통용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언론학자들이 관심을 갖고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너무 격차가 적어요. 0.6%고 JTBC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걸로 거긴 나왔어요. 뭐 샘플 수도 너무 작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예. 하면 지금의 0.6%가 그대로 될 거다.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뒤집어질 수 있다 이 뜻으로. 당연하죠. 예. 뒤집어질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확진자나 자가격리 하신 분들은 아예 이제 들어가지 않고 보정을 했잖아요. 예. 그 보정이 얼마나 정확도가 있을 거냐. 그 보정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 선거 이전에 여론조사 결과들을 가지고 보정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깜깜이 들어와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의 박빙의 이런 결과가 나온 것도 선거 여론조사 관련된 걸 공표할 수 없는 기간에 상당히 많은 부분 이재명 후보가 치고 올라갔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추세 자체가 상승세를 타고 있었던 거죠. 윤석열 후보는 하락세를 타고 있었던 것이고 예. 그 추세가 계속됐다고 하면 골든크로스도 일어났을 가능성을 저는 점쳐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여론조사를 보정했지만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발표되기 전에 있는 여론조사 같은 게 거기에 보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0.6% 이게 계속 갈 거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이 양적 방법론, 그러니까 통계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변화들까지도 아주 정밀하게 점점 시간이 이제 발달할수록 또 이제 AI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알고리즘을 동원하기 때문에 그런 오차들까지도 잘 보정을 해서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의 이런 출구조사 결과와는 또 다른 더 정확도가 높을 수 있다 이런 반론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출구조사 관련해서 이 수치 자체는 변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개표를 하게 되면 저 득표율에 대한 수치는 변할 수 있지만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누가 정설이거든요. 이기냐는 방향은 안 그렇죠. 바뀐다. 예. 그런데 지금 뭐 이
공중파 3, 4가 출구 조사한 것과 JTBC가 조사한 게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방향이 한쪽은 이재명 후보를 향하고 있고 한쪽은 윤석열 후보를 향하고 있어서 정확하게는 정말 개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라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저것만 가지고 지금 예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예. 투표율이 77.1%, 그러니까 한 3,400만 명 정도가 유권자가 투표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0.6%포인트 차라고 하면은 대략 한 30만에서 50만 명 정도밖에 표 차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30만에서 50만 명이면은 글쎄요, 한 뭐 지역의 뭐 조그만 도시, 그렇죠? 시군구 정도의 이 투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인데 가장 예측 불허로 좀 바뀔 가능성이 높은 지역, 앞서 이제 경기도 지역 잠깐 분석해 주셨는데 어디로 꼽고 계세요? 이 호남 지역은 예상했던 것만큼 이 득표율이 나왔다고 보십니까? 이제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사전 투표에서 상당히 많이 어떤 그 투표율은 지금 높았어요. 현재 투표율이 높은 그대로가 됐다고 보고 과거에 이제 지난 대선 때 10.5% 박근혜 대통령께서 받았는데 이번에 그와 비슷한 수치 실제로 보면 이준석 대표가 20%를 넘어서 30% 가까이 간다라고 한 부분들이 한편으로 보면은 호남에 계시는 분들의 어떤 감정선을 좀 건드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 너무 과하게 자신감을 가졌다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윤석열 후보가 냈던 어떤 뭐 정치적 어떤 뭐 보복 정치의 가능성 이게 뭐 실제 그런 말을 했다 안 했다기보다는 뭐 또 그다음에 이제 선제 타격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그 김대중 노무현 정신에 입각해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들로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 저는 사실은 이번 대선에서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구 경북에서 20% 정도 받고 있거든요. 사실은 윤석열 후보도 그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최소 15%는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한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표 정도밖에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10%포인트 안팎.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그런 어떤 전략 미스에서 오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호남이 더 결집했다 이런 뜻인가요? 나는 결집했다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는 지역 주인에 옅어져 있는데 이번에는 막바지에 있었던 그 말하자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갖고 있는 역풍과 또 윤석열 후보가 내세웠던 정치 보복의 가능성, 또 선제 타격론 이런 부분들이 또 혹은 이준석 대표가 어떤 근거인지 모르지만 호남이 30%가 넘어왔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호남에 계시는 분들을 사실은 좀 자극한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애초에는 한 20%를 좀 넘기는 득표를 아마 윤석열 후보 쪽에서 가져갈 거로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후보가 했는데. 예를 들면 정세균 후보가 됐거나 이낙연 후보가 됐다 그러면 훨씬 더 자기 지역에서 후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는 그렇지도 않고 초반에는 이낙연 후보하고도 굉장히 많은 격돌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많은 어떤 뭐 이렇게 딱 달라붙어서 결합을 강하게 할 만한 이유가 별로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초반에는. 거죠. 그러나 이제 앞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이제 결집이 이루어졌다. 반대로 우리 이수희 단장님, 이 대구 경북 TK 지역에서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출구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20%가 넘는 득표를 이게 지금 득표란 말 쓰기가 참 어렵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출구조사 결과만 놓고 말하는 겁니다. 20%가 넘는 득표를 한 것으로 출구조사에서는 나오는데 그러니까 선전한 거란 말이에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이 텃밭인 윤석열 후보의 텃밭인 TK 지역에서. 만일 이제 그 지금 호남에서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이 정말 10% 이 박근혜 대통령이 얻었던 그 정도에 머문다고 하면은 이번 선거가 참 지역주의를 더 확고하게 하는 그런 그로 해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저는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그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단 말이에요, 호남에. 물론 중간에 뭐 윤석열 후보의 뭐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로 비치는 그런 발언도 있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호남에 특히나 이제 그 대형 쇼핑몰 이슈 같은 것은 그 굉장히 생활 밀착형이면서 지금까지 호남에서 감히 얘기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전국적인 이슈까지도 만들어냈었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10% 초반에
뭐 10%를 간 넘기는 정도의 득표라고 한다면 예. 이후에 지역주의가 좀 더 확고화되지 않을까. 뭐 공을 들여봐야 의미가 없다 이런 식이 돼버릴까봐 예. 저는 그것도 또 걱정입니다. 그런 것도. 지금 김영주 우리 공보단장께서는 윤석열 후보가 호남에서 만약 이제 그 출구조사 여론 결과 정말 그 10% 안팎의 그 정도밖에 득표를 못한 거는 뭐 앞서 말한 여러 가지 실책, 실언들 또 바람 뭐 이런 것들이 원인이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런 결과가 만약에 개표 상황에서도 굳어진다면은 무엇이 문제였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이제 근데 저는 조금 시각이 다른데요. 예. 박근혜 당시 후보가 10.5%를 받았을 때 제가 호남 분들한테 들었던 얘기는 그거예요. 그 굉장히 많이 득표했다고 그랬었어요. 그게 예. 10% 넘었을 때. 그 이유가 호남 분들도 아버지 박 대통령, 그러니까 고 예. 박정희 대통령의 그 경제 정책의 수혜를 호남도 받았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그 향수가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예. 그 호남 분들이. 그래서 그 표가 아버지 후광의 표가 나온 것이 10.5%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던데 예. 지금 오늘 만일 이대로라고 한다면 분명히 분위기도 좋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예. 호남에 가서 그 유세하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받았던 그 지지율 정도에 머문다고 하면 이거는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기표소 안에 들어가면 결국은 또 지역주의로 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부디 그런 거는 아니길 바랍니다, 저는.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네. 막 반박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번 선거가 바로 지방선거를 턱 밑에 두고 있다는 요소를 우리가 간과하면 예.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TK 지역이나 호남 지역은 사실은 지역의 단체장을 뛰는 분들이 거의 예. 같은 당입니다. 당내의 경선에 과열되는 사람들이 대선 투표장으로 예. 인솔해 가는 지역에서 마이크를 쥐는 사람들도 다 선거에 나올 사람들. 이런 분들의 자체적인 과열이 있어요. 예. 그 지역은 뭐 전남, 전북, 광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지역주의라는 관점 말고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시장이 되거나 군수가 지방선거와 되는 연계해서. 그런데 예. 자연스럽게 빨려 들어가는 부분도 관가할 수 없는 요소가 예. 되는 것 같아요.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호남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득표를 덜 했던 것 같고 이재명 후보는 거꾸로 이 TK 지역에서 많이 득표한 것으로 출구조사에서 나왔습니다만은 뭐 그건 출구조사일 뿐이니까요. 개표 상황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각 후보들이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약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VCR로 먼저 보겠습니다. 안동군 옛날에 예안면 그 동네에서 제가 태어났는데 어린 나이에 성남으로 이사 와서 포항에 저희 외가 식구들이 많이 살아요. 충주의 사위, 충청의 사위 이서방. 춘천을 너무 좋아해서 닭갈비 먹으러 자주 옵니다. 충청의 아들 윤석열. 제가 강릉의 위손 아니겠습니까? 사회생활을 대구에서 시작을 했고 성남 지청에 근무를 했습니다. 광주에도 2년간 근무했습니다. 저도 학창시절 여름방학에 배 타고 한산도를 갔다가 여기서 자고 여기가 당진 맞아요? 충남 맞아요? 맞선 하면 뭡니까? 여러분 우리 거시기 해보죠. 거시기 해보자! 거시기 해보자! 부산 시민 여러분, 마함 해보이시다! 네, 요즘이 아무리 온라인 시대고 이 SNS라든지 다양한 이 인터넷 도구들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한다고 합니다만은 이 후보자가 직접 지역을 돌면서 마이크를 들고 지역 주민들에게 호소한 것만큼 또 설득력 있고 효과 있는 선거운동 방법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VCR 통해서 후보들이 얼마나 22일 동안 뛰었는지 지켜봤습니다. 자, 권성희 평론가님, 이제 지역별로 잠깐 이제 호남 지역 또 TK 지역의 그 출구조사 결과를 조금 분석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출구조사에서는 좀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개표율이 한 8%를 넘긴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한 2만 표 정도로 이제 앞서긴 합니다만은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죠. 근데 이거 앞서 제가 이 출구조사가 예측도가 거의 100%다 이런 얘기를 잠깐 언급했었는데 이제 과거에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을 이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라는 게 또 통설처럼 전해오거든요. 네, 그렇죠. 이번 출구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서울에서 이겼어요. 네. 자, 그게 그대로 또 맞아떨어질 때도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대목인가 싶은데. 지켜봐야 되긴 한데 지금 유권자 수로만 본다면 예. 경기도가 서울보다 훨씬 많은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수적으로만 봤을 때 지금 이제 이 공개된 것만 봤을 때는 경기도에서 이기는 것이 서울에서 이기는 것보다 그러니까 수적으로만 놓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상징적인 의미는 서울에서 이겨야 이긴다라는 정설이 있었던 것이 맞는 것이고 예. 수적으로만 봤을 때는 서울과 경기를 놓고 봤을 때 둘 다 이기지 못한다면 경기도에서 이기고 있는 게 조금 더 우세할 유리하다. 가능성이 있죠. 근데 지금 사실 저도 약간 이수희 단장님 말씀에 조금 더 보태고 싶은 게 호남을 공략한 것은 호남표만 공략을 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호남 출신 분들이 서울 경기권, 수도권에 상당히 예. 많이 살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호남에 이렇게 공을 들였던 보수 후보가 이전에 없었기 때문에 예. 뭐 이 호남 지역에만 6번 찾아가고 또 이 전남 신안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각까지 갔던 최초의 보수 후보였기 예. 때문에 그것이 호남 표심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상당 부분 이 표의 어떤 힘을 발휘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에 비한다면 지금 서울에서 앞서 나가는 수치도 꽤 파괴력 있게 앞서 나간다. 물론 지금 초기이기는 하기 예. 때문에 제가 단언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부분도 약간은 지금 공들인 것에 비하면 아쉽고요. 그리고 그게 경기도나 인천까지 수도권으로 확장되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도 연결고리가 지금 호남과 수도권의 어떤 특히나 호남과 서울에서의 연결고리가 없어진 게 아닌가 예. 이렇게 지금까지의 추세로 보면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출구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서울에서 이겼지만 경기도에서 뒤처진 것으로 나온 것이 좀 못내 아쉽다, 아쉬운 대목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계시는군요.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수도권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이 지금 경기도 지역 그리고 서울은 부동산이 굉장히 좀 중요한 선거 이슈로 부각이 됐었거든요. 현 정부의 대표적인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 그래서 당연히 윤석열 후보에게 굉장히 유리한 구도가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았었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 서울은 뭐 예상대로 윤석열 후보가 앞섰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아무리 경기도지사를 지내긴 했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이런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리라고는 많은 전문가들도 예측은 못했던 것 같아요. 최진봉 교수님은 어떻게 이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실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비판하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이재명 후보의 정책을 보면 그 모든 것을 바꾸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의 국민의힘의 정책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재건축 재개발 하겠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LTV나 이런 거 계속 올려서 90%까지 하겠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뭐 종부세 관련해서도 다른 방법으로 세금을 바꾸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현 정부에서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차별화를 이루었어요. 이재명 후보가. 뒤늦게 그런 정책을 내놓은 게 효과를 봤다. 뒤늦게가 아니고 예. 본인이 정책을 내놓을 때 그런 정책의 방향을 내놨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현 정부와 완전히 예. 차별화를 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는 다르겠구나 하는 기대를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컨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몇 번의 사과를 했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직접 사과하고 이런 부분 잘못했으니까 본인은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는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재명이 한번 바꿀 수 있겠다고 하는 기대감을 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예. 또 하나는 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막판에 구도보다는 인물론이 더 먹혔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가치를 두고서 투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5년 동안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는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어느 정도 계속 상승세를 타면서 바람을 일으켰지만 그것이 막판에 가서 인물론에서 막혀서 인물론의 일정 부분의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동력이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즉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론이라고 하는 구도에 편승을 해서 계속 선거운동을 해왔어요. 예. 강하게 현 정부를 비판하면서 뭐 선거 막판에 가서는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이제 말들을 막 쏟아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마이너스 요소가 됐다고 보여지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남녀 성 대결이라고 하는 갈라치기가 결국은 또 역풍을 맞은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 단일화가 더는 진보 진영의 결집을 불러오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런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수도권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출구조사 결과만을 놓고 분석해 봤을 때는 그런 바람이 좀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수희 단장님 동의하세요? 아무리 이제 여기가 이재명 지사의 근거지였다고는 해도 부동산 민심에 대한 역풍이 분명히 현 정부에 대한 역풍이 분명히 강하게 불 것으로 혹시 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 그게 저기 서울에서의 윤석열 후보의 5% 정도 출구조사에서 예. 나오던데 그 앞서는 것이 저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그다음에 아주 급격하게 오른 공시지가 그것 때문에 또 세금에도 영향을 미치고 예. 뭐 의료보험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나타났다고 보이는데 경기권의 경우에는 이 집값이 너무 특히나 이 서울에서 너무 오르니까 이 서울에서 못 버티고 이 경기도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대개는 연령대가 30, 40 정도로 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 연령대가 윤석열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에게 더 우호적인 또 연령대이기도 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또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캠페인보다 토론회에서 그 메시지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후보가 좀 중도층 겨냥에 조금 그 아쉬움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좀 갈수록 좀 강해지면서 어조가 이게 양 지지층을 결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어조가 강해지면서 중도층을 공략하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아쉬운 면이 있었던 것이 또 이런 결과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경기도 지역은 개표율이 12%를 좀 넘겼는데 이재명 후보가 한 4만여 표 정도로 앞서가는 것으로 지금은 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호남 지역 또 TK 지역, 서울, 경기 지역까지 이 출구조사 결과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역대 대선에서 항상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던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이 충청권입니다. 특히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충남 출신이다 보니 상당히 국민의힘 쪽에서는 기대를 했던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에서 각 후보들이 공을 들여서 선거 유세 활동을 했던 그 이유들, 배경들을 이혁근 기자의 리포트로 보고 오겠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유독 충청도 표심 잡기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제가 충청도 사위 이서방인데 제가 제 처가댁에 사드 같은 거 말고 정말로 확실하게 도움되는 걸로 저희가 잘 챙겨놓겠다, 잘 챙겨드리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충청의 아들 윤석열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후보들이 이 지역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역대 대선에서 충청과 제주가 민심의 바로미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1987년 직선제 이후 7차례 대선에서 충청과 제주 표심이 가리키는 인물은 언제나 당선됐습니다.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이긴 후보가 최종 당선자가 됐던 것도 역대 대선 공식 중 하나입니다. 블랙아웃 기간이 일주일이잖아요. 일주일 동안에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러한 결정적인 뭔가가 놓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대선에서 항상 당선자를 족집게처럼 맞춘 직업군은 물가와 경기에 민감한 자영업자입니다. 이번 대선에선 코로나19 상황까지 고려해 표심이 갈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반면 이번 대선에서 처음 깨질 것으로 전망되는 공식도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대 법대나 경기지사 출신은 대통령이 되지 못한다는 공식이 있었지만 큰 이변이 없는 한 이번 대선에선 이 징크스가 깨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전국 개표율 18%를 넘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한 19만여 표 정도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좀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거 상황실 연결해서요. 지금 이 시각 현재 지역별 개표 현황도 자세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진아, 유한설 아나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선거 상황실입니다. 지금 시간 11시 15분경을 지나고 있는데요. 자, 전국 각지에서 개표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제 전국 개표율이 20%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의 슈퍼히어로들과 함께 전국의 개표 상황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자, 과연 어떤 히어로가 우리를 아픔에서부터 구할 수 있을지요.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한반도를 뒤덮은 미세먼지, 이를 걷어낼 영웅은 누구일까요? 전국 지역 개표율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개표율 현재 18.2% 진행된 가운데 이재명 후보 49.9%, 윤석열 후보 46.9%. 자, 치열한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두 후보가 부동산 버블을 잡기 위해서 레이저 광선을 내뿜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득표 현황 알아봅니다. 12.2% 개표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50.2% 현재 1위입니다. 집값을 해결할 자 누구일까요? 경기 지역입니다. 경기 지역 이 시각 선두 확인해 보시죠. 현재 개표 14% 진행됐습니다. 이재명 후보 50.8%, 윤석열 후보 45.9%. 네, 인천 지역에서도 후보들이 이렇게 근엄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부동산 버블 사라져라! 네, 두 후보의 레이저 광선이 불을 뿜고 있는데요. 인천입니다. 이재명 후보 48.7%, 1%포인트 차로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 이번에는 히어로들이 침몰하는 컨테이너 선을 구하고 있습니다. 부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을 구할 자 누구인가요? 현재 개표 26.4% 진행됐습니다. 이재명 후보 39.5%, 윤석열 후보 57.3%. 자, 얼어붙은 경기, 우리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두 후보의 활약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울산입니다. 개표 15.3% 진행됐습니다. 윤석열 후보 53.5%로 현재 1위입니다. 침몰하는 컨테이너 선을 구하는데 애쓰고 있는 두 후보. 거의 다 구해냈습니다. 대단한 히어로들입니다. 경남입니다. 현재 개표 22.2% 진행된 가운데 이재명 후보 34.5%, 윤석열 후보 61.7%. 자, 코로나 바이러스와 한바탕 사투를 벌이고 있는 두 후보들 대구로 갑니다. 지하철역 안에서 혈투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대구입니다. 14.1% 개표됐습니다. 윤석열 후보 76%, 이재명 후보는 21.2% 득표 중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게 맡겨라. 이를 물리치기 위해 열심인 두 히어로들입니다. 경북입니다. 경북 개표 31.4% 진행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22%, 윤석열 후보가 75%. 네, 광주에서도 이 사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이저 광선과 무릎킥이 계속해서 난무하고 있습니다. 광주입니다. 이 지역의 득표 현황 어떻게 될까요? 26.2% 개표 진행됐고요. 이재명 후보 86.7%, 윤석열 후보 11.2% 득표 중입니다. 이번에는 바다와 인접한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전남입니다. 태풍이 우리 어선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전남 지역 개표 상황 살펴봅니다. 개표 42.5% 진행됐습니다. 이재명 후보 87.9%, 윤석열 후보 9.8%의 득표율을 얻고 있습니다. 자, 전북에서도 두 후보가 폭풍으로부터 어선 한 척을 또 한 번 구조해내고 있습니다. 힘을 조금 더 내주길 바랍니다. 전북입니다. 27.3% 개표됐고요. 이재명 후보 85.5%, 현재 1위입니다. 이번에는 대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추락하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곳을 찾았는데요. 두 히어로들의 활약이 보입니다. 대전입니다. 현재 개표 22.2% 진행된 가운데 이재명 후보 49.4%, 윤석열 후보 47.1%입니다. 자, 무너져가는 코스피, 코스닥 장을 지탱해 주길 바랍니다. 저도 많이 물렸는데요. 충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34.6% 개표됐고요. 윤석열 후보 51.3% 앞서가고 있습니다. 히어로들의 활약은 계속됩니다.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는데요. 충북 지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개표 36.3% 진행됐습니다. 이재명 후보 43.9%, 윤석열 후보 52.5%.
자, 중원의 민심을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후보가 인재와 자연재해로부터 우리를 아픔에서부터 구해내고 있는데요. 세종입니다. 이 지역의 득표율 알아보겠습니다. 7.9% 개표됐고요. 이재명 후보가 57.4%, 3,300표 차이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히어로들이 지진 현장을 찾았습니다. 기울어져가는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데요. 강원 지역 살펴봅니다. 강원 개표 36.2% 진행됐습니다. 이재명 후보 41.6%, 윤석열 후보 54.8%. 자, 무너지는 건물을 애써서 지탱하고 있는 후보, 제주에서도 활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득표율, 개표 현황 알아봅니다. 제주 지역 15.6% 개표됐고요. 이재명 후보 53.7%, 7,000표 정도의 차이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선 슈퍼 히어로들과 함께 득표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자, 유한설 아나운서, 혹시 2022년 올해가 무슨 띠의 해인지 알고 계시죠?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많이들 예상하실 것 같은데 올해가 또 재해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호랑이의 해입니다. 이 호랑이의 기운을 이어받아서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 주인공 누구일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바로 수도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조금 넘은 50.5% 득표하면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귀여운 호랑이가 또 옆에서 또 흥을 보이고 있죠. 다음은 영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영남권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현재 개표 24.3% 진행된 가운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옆에서 호랑이가 춤을 추고 있네요. 현재 개표 45.2%의 득표율을 얻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31.4%. 자, 이어서 호남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여당의 강세가 강한 지역이죠. 광주와 전북, 전남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86.9% 크게 앞서고 있고요. 호랑이의 댄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느 쪽에서 호랑이가 흥을 펼칠까요? 충청권으로 가봅니다. 대전, 세종, 충북, 충남입니다. 현재 개표 31.2% 진행된 가운데 윤석열 후보가 50.7%의 득표율을 얻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45.8%. 자, 권역별로 묶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약 130만의 유권자가 있는 강원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윤석열 후보가 54.8%, 약 5만 표 정도의 표차로 앞서 있고요. 개표는 36.7% 진행됐습니다.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받아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어줄 주인공 누구일까요? 제주 살펴봅니다. 현재 개표 15.6% 진행됐습니다. 이재명 후보 53.7%, 윤석열 후보 42.2%의 득표율을 얻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각 전국의 개표 현황입니다. 이제 20%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개표 상황. 네, 전국에서는요. 이재명 후보가 49.8%, 윤석열 후보 46.9%, 두 후보가 경합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MBN이 딥휴먼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서 두 후보들을 또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두 후보가 이 시각 할 법한 소감 한마디씩을 들어볼 텐데요.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성장의 문제나 또 이 불공정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 또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개혁,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글쎄 기쁨보다는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네, 오늘 이렇게 파티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제가 공직자로서 주어진 일을 원칙대로 그냥 하다 보니까 저는 그 부분을 이번에도 많이 이해를 해 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들어온 개표 상황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선거 상황실이었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두 후보의 소감을 좀 들어봤는데 딥휴먼으로 이제 얼굴 합성해서 이제 목소리까지 이제 AI 기술을 이용해서 했는데 아직은 조금 이제 낯선 점이 좀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우리 과학 기술도 발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 이 앞서 여러 번 우리 아나운서들도 선거 상황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전국 개표율이 21%를 넘어간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20만여 표 정도로 앞서가고 있거든요. 이게 출구조사 결과는 반대로 뒤집어진 상황이 지금 가고 있어요. 초반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왜 이런 것인지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개표가 사전 투표부터 지금 먼저 개표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4일, 5일 날 했던 사전 투표함부터 열리고 있군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사전 투표는 아마 이재명 후보에게 더 우호적일 거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특히 강경 지지층에서는 사전 투표에 대한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국민의힘에서 믿고 사전 투표를 하시라고 독려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윤석열 후보의 적극 지지자들은 본투표 날에 투표를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투표는 그다음에 사전 투표에는 뭐 그 이전에 총선도 그렇고 그런데 좀 더 그 민주당이 여하튼 더 우호적인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상황보다는 그러니까 또 사전 투표율이 36.93%였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계속 아마 이재명 후보가 박빙 승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 본 투표의 함이 열리면서부터 이제 엎치락뒤치락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열리고 있는 투표함들이 사전 투표했던 투표용지들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사전 투표에서 좀 앞서가는 결과가 지금 선반영되고 있어서 지금 한 20여만 표 차이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조금 있다가 본투표함이 열리기 시작하면 역전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세요? 저는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이미 이제 호남 같은 경우는 사전 투표를 통해서 총결집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지역이. 그러면 사실은 본투표에 가면 수도권이 똑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그래서 당일날 바로 선거 전날 두 후보의 선거 동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윤석열 후보는 제주부터 저녁 6시쯤 된 부산, 대구 쳐서 거꾸로 대전 해서 뭐 서울에 도착했습니다만은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만 했습니다. 여의도에서 시작해서 뭐 광명, 구로 다시 서울을 왔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호남이 다 결집했다라고 하는 시그널이 있으면 사실은 경기도와 서울은 똑같이 결집하는 21대 총선의 결과하고 거의 비슷한 지형을 만들어 간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보면 물론 뭐 사전투표의 경향성은 조금 더 민주당이 유리하고 본투표는 조금 덜하겠습니다만은 전혀 상황이 판이하게 가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의 경우에는 지난번 뭐 서울시장 선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실제로 서울도 오히려 이길 수 있는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사전투표에서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사전투표함이 먼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한 37% 정도 됐으니까 그때까지는 이재명 후보의 근소한 우세가 아마 지금 보이고 있는 저 우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을 좀 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코로나19 확진자들은 또 이제 사전투표도 그렇고 본투표도 그렇고 이제 분리해서 투표를 했잖아요. 이제 논란이 있어서 같은 이제 기표함에도 넣긴 했습니다만은. 자,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대략 코로나19 확진자 유권자, 그러니까 18세 이상 유권자가 한 대략 100만 명 정도라고 예상을 하면 이 100만 표가 이 출구조사에는 보정을 했습니다마는 충분히 반영이 안 됐거든요. 이 변수도 사전투표 못지않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박빙의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뭐 제가 볼 때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누군가가 이기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그 표의 힘도 상당히 커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보정이 제대로 물론 보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100% 보정이 다 되는 길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투표하고 가신 분한테 전화 걸어서 누구에게 했느냐 이제 출구조사처럼 그렇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저는 100% 보정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제외 국민들 투표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박빙의 승부다 보니까 어디에서 조금이라도 표차가 나게 되면 그것이 사실은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미 결집돼 있는 진보 보수의 양 진영은 변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중도에 있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확진자 예측이 불가능한 또는 재외국민 투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아주 조그만 표 차이도 사실은 승패 당락에는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이 전문가들, 여론조사 전문가들부터 해서 모두 동일한 목소리 이런 조사 결과는 처음 봤다. 이렇게까지 초박빙으로 또 오차 범위 내에서 이렇게 나온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김대중, 이회창 두 후보가 붙었을 때도 굉장히 박빙이었는데
지금이 더 박빙인 것 같아요. 지금 초초박빙이라고 초초박빙, 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선거를 우리가 지켜볼 때, 선거 결과를 지켜볼 때 치킨 시켜다 먹으면서 선거 결과 봐야 되겠다라고 했던 오늘 적은 밤새겠다는 한 번도 분들 많더라고요. 네, 예. 없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밤을 새지 않으면 결과를 예단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시간 치킨이나 피자 시켜 드시는 분들 상당히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가 이기더라도 뭐 결과에 승복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예. 지난번 사전 투표와 관련해서 확진자 이 또 격리자 투표 이 부실 논란이 예, 있었잖아요. 관리 부실 논란이 있었죠. 그와 관련해서도 어쨌든 제대로 된 안을 내놔야만 패배하는 쪽에서 승복하기가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예. 자, 그런 부분들, 논란이 됐던 부분들은 잠시 뒤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그러니까 두 후보의 워낙 초박빙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대화가 계속 이제 두 분에게 집중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지금 현재 득표한 것이 2.05% 정도고요. 허경영 후보가 0.75% 그리고 이제 김재현 진보당 후보가 0.1% 정도인데 자, 이 정의당 심상정 후보, 정의당 쪽에서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계속 좀 들립니다. 자, 이 심상정 후보가 기존에 공표됐던 여론조사에서 보면 그래도 3%에서 많게는 6, 7% 정도는 득표를 해왔었는데 지금 이 출구조사 결과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개표되는 상황에서도 득표율 봐도 2% 정도거든요. 자, 이 표는 어디로 간 거예요? 심상정 후보가 갖고 있던 그 표는 어디로 간 걸까요? 저는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갔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 전략적 선택을 한 거예요, 예. 유권자들이. 왜냐하면 이게 단일화 효과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안철수 두 분이 단일화를 하면서 진보 진영이 결집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의당이나 심상정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정책적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심상정 후보는 당선 가능성이 낮으니 두 사람,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이 대결을 하는 상황에서 누구가 어떤 분이 예. 대통령이 됐을 때 본인들이 주창하는 정책적 대안을 잘 실현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본인의 표가 사표가 되기보다는 누군가에게 힘을 실어줘서 그분이 대통령이 돼서 어쨌든 본인들과 좀 더 가까운 형태의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를 선택했을 것이고 그것이 결국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갔다고 저는 예. 봐요. 그러니까 안철수, 윤석열 두 분의 단일화가 결국 진보 진영의 전체 결집을 가져오게 됐고 심상정 후보는 계속 안주를 하셨지만 이 유권자들이 그러니까 예. 심상정 후보를 지정했던 유권자들이 선택적으로 결정을 한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건 정책적 단일화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두 후보의 초박빙 때문에 심상정 후보의 득표율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허경영 후보에 대해서는 뭐 일각에서는 정치를 너무 희화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폄하하긴 했습니다만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차라리 허경영 후보를 뽑겠다 이런 분들도 많았어요 유권자분들이 그래서 뭐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몰랐습니다만 심상정 후보 득표율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현재 개표 상황만 놓고 보면은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바람이었을까요? 그냥 재미 정도의 그런 분위기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뭔가 파괴력이 있는 그런 후보였을까요? 파괴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예. 상당히 어렵죠. 근데 이제 허경영 후보가 매번 선거 때마다 나오잖아요. 어떤 예. 선거든지 간에. 그래서 세 번째 아닌가요? 예. 네, 뭐 선거에 나오는 게 이제 더 이상 새롭지 않고 또 나오겠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득표율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정치권이 만들어낸 하나의 허경영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가 현금 살포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현실성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뭐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여야 공이 뭐 이 선심성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예. 그런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건 뭐 허경영 현상이 만들어낸 우픈 현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허경영 후보는 아마 글쎄요, 이번 대선이 아니라 다음에 또 지방선거 있잖아요. 6월에 또 출마할 가능성도 있고 나름의 팬덤이 있습니다. 적기는 하지만. 예. 왜냐하면 지금 현실 정치권에서 허경영 후보를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 팬덤은 뭐 지속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팬덤이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서 기존 정치인들이 뭔가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깨달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지금 이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먼저요, 소년공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된 이재명 후보의 인생을 민경현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중학교도 가지 못하고 성남 공단에서 일을 시작해야 했던 이재명 후보. 단순히 공장 작업반장이 되고 싶어 공부를 시작했지만 중앙대 법대 입학하고 결국 변호사가 됐습니다. 성남시 공공의료원 설립운동을 이끌며 정치에 뛰어든 이 후보.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됐고 마침내 꿈이었던 성남시립의료원을 설립합니다. 성남시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성남 시민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이 후보. 공약 이행률 94.1%를 기록하는 등 성공적인 시정으로 높은 팬덤을 얻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9대 대선에 도전했지만 경선에서 패하고 맙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에너지는 충분히 쌓여 있습니다. 더 준비해서 다음에는 정타면 차기 출마 선언될 수 있겠죠. 그로부터 1년 뒤 도전한 경기도지사. 결과는 득표율 56.5%. 역대 경기도지사 중 가장 높은 득표수였습니다. 우리 경기도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이후 계곡 불법 식당 철거, 닥터헬기 구매, 신천지 시설 폐쇄 등으로 사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대장동 개발 의혹 등이 불거졌으나 이낙연 후보와의 치열한 경선 끝에 결국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후보로 결정됩니다. 경제를 살려라. 민생을 챙겨라. 국민의 삶을 바꾸라. 모두 절박하고 준엄한 우리 국민의 명령입니다. 여권 대선 후보가 된 소년공, 이제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어려서부터 큰 덩치의 친구들을 사로잡는 리더십을 발휘해왔다고 알려져 있죠. 늦가기 검사에서 이 적폐청산 검사 그리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까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모습도 배준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또래 친구들보다 큰 덩치의 골목대장이었던 윤석열 후보. 똘똘하다는 뜻의 돌돌이라고 불리던 윤 후보는 국민학교 시절엔 목사를 꿈꿨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구수 끝에 사법고시에 합격한 검사 윤석열.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전국에 이름을 알립니다. 혹시 사람이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로 검찰총장에 올랐지만 조국 수사로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대립각을 세우며 차기 보수 진영의 유력 정치인으로 주목받습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와 직무정지 사태를 겪은 뒤 총장직에서 물러났고 3개월 만에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과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합니다. 여기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세력은 힘을 합쳐야 합니다. 장고 끝에 국민의힘에 입당해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 논란,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졌지만 결국 대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선대위 내부 갈등 속에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과 결별했고 이준석 당대표와의 울산 대타협을 거치며 입지를 다졌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숱한 단일화 논란 끝에 사전투표 하루 전 극적인 단일화 합의를 발표한 윤 후보.
저 윤석열은 안철수 후보의 뜻을 받아 반드시 승리하여 함께 성공적인 국민 통합 정부를 반드시 만들고 성공시키겠습니다. 적폐청산 검사에서 야권 대선 후보로 이제 국민의 선택 앞에 섰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국민이 화합하는 새 나라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그리고 그날 제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스타디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응원과 압도적 지지로 이제 내일 결승선을 1등으로 끊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 제대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두 후보의 인생사도 들어봤고요. 어제 마지막 유세 얘기도 좀 봤습니다. 이 선거가 이제 사실상 뭐 투표가 끝났으니까요. 잠시 뒤에 결과가 나오면 막 그렇게 서로 이제 견원지간으로 싸웠지만 서로를 막 못 잡아먹어서 막 그럴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지만 이제는 승복하고 이제 통합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김영주 특보님, 네. 윤 후보의 장점 한마디 좀 해주세요. 윤 후보의 장점은 우리 이재명 후보보다 훨씬 폭넓게 다양한 인재들을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열린 마음과 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통합에 더 적합한 인물이다 이런 뜻인가요? 네.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이제 조금 더 본인이 이제 길을 열고 또 겸손하게 뭐 자기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가면 좋겠다. 그리고 또 실제로 소위 말하는 벽에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이수희 단장님은 이재명 후보의 장점 좀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토론회를 이렇게 보고 하면서 어느 경제 전문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들은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읽은 것도 많고 이제 그 소화해내서 자기의 이론으로 만드는 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반론들이 있지만 여하튼 상당히 많이 듣고 공부한 걸로 보이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하고 또 하나는 디테일에 굉장히 강한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점을 말씀하셨지만 단점을 말하라고 하면 한 10배는 더 말씀을 아마 하실 것 같은데 지금의 윤석열 후보를 만든 거는 민주당이다.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입방아처럼 많이 합니다. 검찰총장 출신이 바로 대통령이 되는 민주화된 국가에서 그런 전례가 있었던가요? 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된 거는 전적으로 민주당 탓이라고 하는 그 쓴소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세요? 뭐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식으로 국민들이 인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할 부분은 반성을 하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다만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그 어떤 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과연 어떤 그 객관적인 어떤 중립성 상회했는가에 대한 논란은 없잖아 있다고 보여져요. 이제 원인이 어찌됐든 간에 서로 엑스컬레이터가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을 중간에 그만두게 된 배경을 일정 정도라도 민주당이 만들었다면 뭐 그런 얘기를 달게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니까 어쨌든 야당 후보는 현 정부와 차기 대통령 후보를 연계시켜서 정권 심판론으로 선거 전략 구도를 짜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긴 합니다만은 너무 지나치게 이재명 후보의 개인적인 문제부터 어떤 네거티브 전략으로만 이 국민의힘은 선거를 끌고 왔다라는 비판은 혹시 받아들이세요? 저는 네거티브는 외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요. 막판까지 무슨 녹취록 거의 짜집기 됐다라는 의혹이 생길 정도의 그런 녹취록까지 막판에 등장을 하고
그래서 네거티브는 외려 저는 이재명 후보 측이 더 많았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걸 하면 서로 공방을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한도 끝도 없죠. 예, 양쪽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부정적인 관련된 논란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니까요. 우리 권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두 후보 어느 한쪽은 잠시 뒤에 승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을 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렇게 초접전으로 승리를 거두면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우려하시는 분들도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일단 지금 사실 조국 사태 이후로 정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긴 후보가 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 두 후보 모두 다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안타까운 지점이 바로 거기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7년 4월에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셨어요. 양 진영과 무관하게 인재 등용하겠다. 근데 그 인재 등용에서 거론됐던 인물은 고 정두원 전 의원과 고 노회찬 전 의원 두 분밖에 안 계세요. 예. 거론만 됐을 뿐이지 또 이게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재 등용도 그렇게 되지 않았고 국민 통합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될지 모르겠지만 두 후보가 공이 목소리를 낸 만큼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한 가지 이재명 후보에게 제가 조금 더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국민 통합을 말씀을 하시면서 얘기를 한 것이 이제 단일화 이전이었습니다. 단일화 전에 안철수 전 후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안철수 대표, 심상정 후보, 그리고 이제 김동연 후보하고는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제일 야당은 빼놨습니다. 근데 사실 단일화 이 여부를 떠나서 국민통합의 가장 큰 조건은 제일 야당부터 품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이 상당히 국민통합 말씀하시는데 왜 야당은 빼놨지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도 합리적인 인사들은 등용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 골고루 등용하는 것 잊지 마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진봉 교수는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뭐가 제일 걱정되세요? 걱정이요. 걱정은 저는 이제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 자질이나 능력 부분이 좀 우려가 돼요.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본인이 참모를 잘 쓰고 이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제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그 사람을 쓸 머리도 필요하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걸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직은 모르니까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고 하면 정말 그걸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많이 공부하시고 조언도 많이 듣고 이래야 됩니다. 본인의 고집을 너무 만약에 부리시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당선된다고 하면 좋은 인재들을 잘 등용하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셔서 많은 부분 좀 배우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분 모두 걱정되는 점 또 장점 뭐 다 이렇게 두루두루 좀 설명을 좀 잘 해주셨습니다. 자, 12시가 되면은 두 후보 모두 당사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초박빙 상황이다 보니까 당선 유력 또는 당선 확실히 뜨려면 좀 새벽녘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자정쯤에 두 후보들이 각 당사에 나타나기 위해서 집을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문인지 각 후보 자택 앞에는 많은 지지자들이 좀 모여들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 각 자택 앞에 나가 있는 기자들 연결해서 분위기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자택 앞에 나가 있는 조창훈 기자 연결해서요. 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뒤에 지지자들이 좀 많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투표가 종료된 지 4시간이 지났지만 이곳 이재명 후보 자택 앞은 취재진과 지지자들 그리고 이웃 주민들로 여전히 붐비는 모습입니다.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가 초접전으로 나오면서 이곳 이재명 후보 자택 앞에서는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앞서 오후 6시 반쯤 투표 상황을 지켜본 뒤 이곳 경기 성남 자택에 도착했습니다. 지지자들 요청에 사진을 찍기도 했지만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아내 김혜경 씨는 그보다 1시간 전쯤 근처 초등학교에서 투표를 마치고 귀가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이곳에서 개표 방송을 지켜보다 승패 여부가 확실해지면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상황실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대략 새벽 1시쯤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후보는 이후 국회 인근의 당사로 이동해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눌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성남 이재명 후보 자택 앞에서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네, 이번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택 앞에 나가 있는 기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자은 기자가 보이네요. 자, 뒤에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는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서초동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택 앞에 나와 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자택에서 김건희 씨와 함께 선거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최측근인 일부 의원들과 함께 자택에서 윤 후보가 함께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당초 수월하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란 당내 예상과 달리 약 4시간 전 나온 출구조사 결과가 막 박빙 상태로 나오면서 현장에선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일부 지지자들은 출구조사 결과를 믿지 못하고 현장 기자들에게 결과를 믿어도 되는지 또 사전투표가 적용된 건지 되묻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현장에 있는 주민이나 지지자들은 대부분 떠난 상태인데요. 당초 윤 후보는 당선 윤곽이 드러나면 자정쯤 이곳 자택에서 떠나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당 개표 상황실로 이동하고 또 당사까지 이동해서 지지자들과 참모들에게 소감을 나눌 예정이었는데 이 일정 역시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초박빙의 승부로 당선 확정 발표도 함께 늦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후보의 나머지 일정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윤 후보가 당선되면 내일 아침 오전 10시 현충원 참배 일정과 함께 또 대국민 기자회견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윤 후보 서초동 자택 앞에서 MBN 뉴스 박지안입니다. 네, 두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초에는 한 자정쯤 12시쯤 두 후보들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당사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아마 초박빙이 이어지면서 조금 더 새벽녘쯤에나 아마 당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잘생긴 취재자라는 정치부 서남빛 기자까지 더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이 조금 궁금합니다. 이게 워낙 초박빙이다 보니까 누가 되는 거지? 네. 어떻게 되는 거지? 현재 개표율이 30%를 넘어선 상황에서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한 20여만 표 차이로 앞서가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사전투표함의 결과다. 이제 이런 분석까지 좀 나왔습니다. 예. 지금 각 당에서는 이 추세 흐름, 지금 30% 넘어가고 있는 개표율 상황에서 예. 이 흐름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어요? 예상했던 반가요? 아니면 출구조사 결과랑은 좀 다른데 좀 이상한데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나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 주셨던 이 사전투표함이 먼저 열리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가 비교적 상대적으로 더 판세가 우월한 지역들에 먼저 개표율 속도가 나면서 이런 흐름의 차이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일단 이 초반에 갭이 지금 점점 좁혀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긴장감 속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왜냐하면 개표율 초반만 하더라도 근 10%포인트 가까이 계속 유지가 되다가 현재는 지금 한 2, 3%포인트 내외로 좁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긴장감이 있는 것이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개표율이 한 40%에서 50% 넘어가는 그 시점에 이게 크로스된다면 끝까지 그 결과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크로스되는 시점이 언제 오느냐, 그게 지금 각 캠프의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크로스가 되면은 그게 이제 굳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양 캠프에서는 모두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이 자정을 조금 넘기면 아마 그게 크로스가 이뤄지는지 아니면은 현 추세가 그대로 가는지 아마 크로스되는 시점은 자정을 넘기기 전까지는 크로스되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자정도 넘겨서 아마 한참 지나야지 아마 지금 크로스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속도가 처음보다는 크로스에 가까워지는 속도는 조금씩 더뎌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이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고는 있습니다만은 표 차이가 17만 표 정도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투표하면서 각 시민들 또 지인들로부터 우리 서남빛 기자도 연락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기냐? 누가 되는 거냐? 뭐라고 답을 했어요? 끝까지 봐야 할 것 같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린 거는 저의 퇴근 시간이 매우 늦어질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초박빙을 예상했군요.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늦게 보통은 뭐 11시 전후로 역대 대선 결과가 유력, 확실 이런 메시지가 떴는데 이번에는 그보다는 훨씬 더 길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 당에서는 사실은 공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내부적으로 싱크탱크들이 있죠. 민주당은 민주정책 연구원 있고 국민의힘은 여의도 연구소가 있는데 그래서 이 두 싱크탱크에서 계속 여론조사를 돌리고 판세 분석을 해왔습니다.
자, 오늘 선거 결과에 대해서 각 당의 싱크탱크에서는 어떤 예측을 내놨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예.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이제 공개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앞서 뭐 저희 기자들이 그 선거 상황실 분위기를 전해드렸던 것처럼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좀 반기는 분위기고 국민의힘에서는 다소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민주당에서는 기대를 했었어요. 예상을 했었어요? 민주연구원에서 예. 이른바 블랙아웃 기간에도 매일 조사를 돌렸단 말이죠. 예. 그런데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진 직후부터 양강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조금씩 좁혀진 것으로 민주연구원 내부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 당일에 극적인 역전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반면에 여의도연구원에서는 줄곧 ARS 기반의 여론조사를 매일 실시해왔었는데 5%포인트에서 10%포인트 그 사이에서 계속 앞서가는 것으로 자체 조사가 됐었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가 라디오에 나와서 한 말이 그냥 전략적으로 한 말은 아니고 다 내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던 것이죠. 예. 그런데 오늘 이런 결과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당 상황은 상당히 긴장감 속에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구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은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예측이 예. 분석이 이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소보다는 조금 더 정확했다라고 출구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뭐 가정을 전제로 한 상황이죠. 지금 예. 현재 출구조사는 예, 예. 추정치이기 때문에요. 민주연구원 내부 조사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에는 뒤집은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예.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일단 희망을 걸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각 당의 싱크탱크다 보니까 굉장히 물론 객관적이고 아주 엄격한 통계적으로만 이 예측을 했을 수 있지만 또 이제 바람, 희망이라는 게 또 반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서람비 기자 얘기한 건 굉장히 좀 흥미로웁니다. 네. 김용지 투표님, 민주연구원에서도 1.5%포인트 차 내지는 2% 안팎의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이길 것이다라고 나름의 그 분석을 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실제로 보면은 어제 오늘 정도의 내부적으로 보면 예. 실제적으로 우리가 1% 정도 이긴 조사도 있고 1% 정도 진 조사도 있다. 두 가지 조사 결과가 그리고 있군요. 이제 예.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가 이제 뭐 가음직 특보 같은 경우도 본부장 같은 경우도 목표치는 3% 정도 이길 수도 있다. 그러나 예. 어쨌든 1% 정도 이길 가능성에 기대를 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그 안철수 단일화 이후의 조사 시점이군요. 최근 흐름으로 보면 지는 조사도 있고 이기는 조사도 있다. 이렇게 예. 정확하게 저는 그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예. 얘기했고 간절함에 뭐 3표를 더 달라 이런 부분이었고 그런 간절함이 조금 더 뒷힘을 발휘하게 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만약 우리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신다면 그런 부분들이 더 맞닿았다. 그렇게 예.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원은 굉장히 큰 폭의 차로 이기는 걸로 계속 해왔어요. 그렇죠? 예. 한 번도 진다라는 조사 결과는 나온 적이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뭐 일반적인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였었는데 예. 한 군데인가요?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는 게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외에는 다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아니라 하더라도 다 앞서는 걸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여의도 연구소에서 그 뭐 10% 얘기가 한 번 좀 돌았어요. 또 그 SNS로 돌기도 했는데 그래서 좀 낙승을 한다라고 해서 막판에 우리 이렇게 해서 안일해지면 안 된다. 예. 끝까지 긴장해야 된다. 그렇게 또 서로 이렇게 긴장을 하면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도 있었어요. 국힘 예. 안에서. 그런데 이런 초박빙까지는 전혀 예상을 못했죠. 그러니까요. 어쩌면 이 출구조사 결과가 지금 왜냐하면 지금 저는 서울시당에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서울시의 각 구에서 개표 현황들을 지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방에서. 그런데 보면 사전 투표에 있어서는 지난 총선 때 2020년 총선에 비해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그 표차가 훨씬 적고 총선 때에 비해서 거기에 또 본투표는 거의 다 이기고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투표소에서. 그렇다 그러면은 물론 출구조사에서도 서울은 5%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서울에 지금 개표되는 걸로 봐서는 글쎄 윤석열 후보 이 정도 이렇게 초박빙인가에 대해서는 좀 갸웃하게 됩니다.
지금 전국 개표율이 36%를 넘어섰습니다. 사전투표율 37%에 거의 육박 근접해 있는데 지금 표 차이가 20여만 표에서 이제 지금 14만여 표 정도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아직 이제 역전, 크로스는 일어나질 않고 있습니다만 추세는 계속 격차가, 표 차이가 좀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권상희 평론가님, 그러니까요. 여의도연구원 여연에서 조사한 그 예측과 출구조사 결과가 달랐다는 것. 혹시 국민의힘 내부에서 너무 선거를 다 이겼다, 이미 이제 끝났다, 너무 낙관적으로 계속 쭉 봐왔던 것,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연이 혹시나 흐름의 변화를 놓친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도 좀 드나요? 아니 사실 여의도연구원이 굉장히 정확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타의 여론조사 기관들보다 예. 훨씬 더 정확도가 굉장히 이제 치밀한 것까지 다 잡아내는 곳이다라고 제가 알고 있었고, 저도 사실은 이 관련해서 메시지를 받은 것은 한 뭐 8, 9% 이상 차이 나게 완승할 거다 이렇게 메시지를 받았었는데 예. 지금 초초박빙인 상황이어서 저도 조금 당혹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뭐 굳이 원인을 찾자면 이건 뭐 제가 추정하는 원인이지만 이 단일화가 결렬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토론회 이후에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사전투표 직전에 이제 단일화가 진행이 됐잖아요. 이뤄진 것 때문에 조금은 마음이 풀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 여론조사에 혹여 반영이 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게 예. 아니면 이렇게 차이 나기가 어려울 걸로 보이거든요. 예, 자, 이 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잠시 뒤에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날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아직 그 어느 언론도 당선 유력, 당선 확실을 띄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18대, 19대 대선 때를 되돌아보면은 이 무렵에는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때도 그랬고요. 문재인 대통령 당선 때도 그랬고. 그래서 당시 유력했던 대선 후보들이 이제 자택에 나와서 지지자들에게 사실상의 당선 수락연설 비슷한 소감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은 두 후보 모두 집에서 두문 불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하기 어렵다는 뜻이 되는 거죠. 역대 18대, 19대 대선과 비교하면은 이번 선거야말로 정말 너무너무 이 초접전 선거였다라는 것은 이미 충분히 예측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예측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예측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실책이라고 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이제 그 이수희 우리 단장님은 열심히 절박하게 했다고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막판에 그 선거를 대응하는 상황을 보면요, 민주당이 훨씬 절박했어요. 정말 한 표라도 더 얻으려는 노력을 정말 밑에서부터, 지역 저 밑에 있는 조직부터 운영해 왔고, 제가 옆에서 보면서도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그 정도로 느낄적으로 절박했어요. 왜냐하면 이 깜깜이 선거 들어가기 전까지만 여론조사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고, 또 자체 여론조사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 분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절박하게 한 표 한 표를 모으고 설득하고 사람들을 선거 투표장으로 끌어올려는 엄청난 노력이 있었어요.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근데 국민의힘에 모르겠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이렇게 토론 그 토론 프로그램이나 이런 프로그램에 나가면 국민의힘에 나오신 분들하고 대화해 보면 대부분 이겼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보면 우리가 뭐 상당히 큰 차이로 이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접근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막판에 느슨하게 대응하는 쪽으로 가지 않았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 8%, 9% 이긴다고 이준석 대표까지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그냥 뭐 우리는 정권 심판론 하나만 믿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저는 그게 실책이라고 생각해요. 끝까지 절박하게 갔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저는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깜깜이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형태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게 단일화가 연관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표를 너무 그냥 별로 고려를 안 했던 거예요. 특히 20, 30대 여성표. 이 표가 결집을 하면서 막판에 이게 여성들에 대한 어떤 그 차별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역풍을 불러왔고, 단일화도 역풍을 불러오면서 심지어는 정의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전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었고, 호남 지역이나 이런 진보 결집 지역에서는 결집이 엄청나게 일어나면서 판세를 뒤집을 수 있을 만큼의 바람이 불었다. 그 짧은 기간 안에. 그것이 결국 이렇게 초박빙의 상태까지 오게 된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전국 개표율 38%를 넘긴 상황에서 표 차이가 10만여 표로 또 줄었습니다. 20만여 표에서 이제 10만여 표로 또 줄었습니다. 점점 표 차이가 줄어드는 양상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여러 가지 승부를 갈랐던 핵심 변수들이 있습니다. 뭐 언론들이 많이들 분석을 했는데 많습니다. 대장동 게이트부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배우자 논란도 상당히 좀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손원빛 기자. 예. 이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는 오늘 본선거 날인 오늘 투표를 어제네요. 이제 자정을 넘어갔으니까 예. 어제 투표를 했고 김건희 씨는 사전 투표 때 했단 말이에요. 네. 그것도 나름의 전략이었을까요? 최대한 선거날 가까이까지 예. 공식적인 언론 노출을 피하려고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예. 같아요. 순서로 치면은 먼저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 의혹이 먼저 터졌었죠. 예. 작년 12월 말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악재가 겹쳤었죠. 그때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국민의힘 내용이 겹치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거의 반토막이 났단 말이죠. 40%대에서 20%대까지 추락을 했고 여기에 김건희 씨가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건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구정즈음해서 김혜경 씨 관련 의혹 보도가 첫 보도가 터지고 나서 연이어서 이제 후속 보도들이 터졌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역시 박스권에 갇히게 되고 소폭 하락하게 되는. 그러면서 똑같이 이제 김건희 씨와 같이 김혜경 씨도 이제 공개적인 행보를 그때부터 스탑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역대 어느 대선에서도 이렇게 배우자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선거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든 결과적으로는 마지막까지 이제 공개 행보가 없었던 그런 대선이 돼버렸습니다. 권성희 평론가님, 이렇게 되니까요. 이 혹시 배우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두 분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 배우자분들이 다들 이렇게 언론을 피하고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회피하면 막상 이제 청와대에 들어갔을 경우에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리스크 자체가 뭐 김혜경 씨나 김건희 씨나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예. 있는 상태에서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모습을 나타낼 경우 이 리스크 자체가 잠자고 있다가 다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두 후보의 아내들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영부인으로서 역할을 할 때 잡음이 초기에는 생길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초기에는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좋은 얘기들만 하게 되잖아요. 청와대 입성부터 굉장히 뭐 거의 찬사에 가까운 이야기들만 하게 되는데 그게 또 역대 대통령들이 가졌던 모습과는 또 다른 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기기는 합니다. 예. 자, 지금 표 차이가 9만 표 정도, 8만 표, 9만 표 정도로 또 줄었어요. 김영주 특보님, 앞서 이제 여러 번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표 차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어떻게 마음이 좀 초조해지세요? 아니, 그것은 뭐 저희들이 이제 사전 투표는 뭐 6대 4 정도로 앞서고 또 저기 본 투표에서는 이제 그 정도는 차이지 않지만 역으로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앞선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예정된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일정한 뭐 크로스가 되었다가 다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초박빙 상태가 시간이 지나서 2시부터 서너 시까지 가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어느 지역을 먼저 여느냐에 따라서 서울 지역도 마찬가지겠죠. 강남 지역이냐 강북 지역이냐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뭐 실제적으로 보면 초박빙 상태로 몇 시간을 간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얼마나 좀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지 이것이 크로스 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간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곳 서울을 보니까 개표율이 32%인데 윤석열 후보가 서울 출구조사에서는 5%포인트 정도 앞서는 것으로 나왔는데 지금 현재 개표율 32% 수준에서는 겨우 2천여 표 앞서고 있거든요. 예, 지금 김재원 그 최고가 페북에 올렸는데 오늘 그 사전 투표함을 먼저 개봉하는 이유가 오늘 그 본 투표하면은 확진자들이나 그 이제 그분들 투표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개표를 하고 그래서 이틀 전에 했던 3일 전에 했던 걸 먼저 열렸다는 거죠. 그렇다 치면은 이제 그래서 전국이 모두가 사전 투표함이 먼저 열렸고 이후에 본 투표들이 이제 열리면서 윤석열 후보가 계속 격차가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도 본 투표함이 열리면 개표가 되면 될수록 그 윤석열 후보가 훨씬 앞서갈 거라고 보이고 조심스러운 예측입니다만은 출구조사대로 이렇게 갈까? 진짜 그렇게 초박빙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전국적으로 저기 그 빨간 파랑 그 지도를 한번 보면 붉은색이
거의 전부예요. 지금 경기하고 호남만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걸로 지금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저 판세에서 초박 비율로 갈 수 있다? 그 얘기는 이제 윤석열 후보 득표는 이겨도 아주 적은 수로 이기고 이재명 후보는 이겨도 아주 큰 표 차로 이긴다. 그 지역에서 해당 예. 지역에서. 그러지 않으면 저 계산이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계속 좀 출구조사에 대해서 의문도를 갖게 되네요. 이제 지도에 색깔로 파란색, 빨간색 표시해놨는데 그건 이제 면적이다 보니까 예, 뭐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해서 많은 유권자가 모여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과 경기도 유권자들 숫자만 놓고 보니까 이제 근데 어쨌든 시각적으로 보면은 저거는 절대 초박빙이 아닌데 좀 이렇게 착시 현상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보면 지금 4,400만 명인가 그래요 유권자가. 예, 거기서 3천 예. 총 유권자가. 예, 총 유권자가. 예, 거기서 경기도가 1,100만이 넘죠. 네, 네. 예, 저기 서울이 840만이 좀 네. 넘어요. 그러니까 서울하고 저기 경기를 합하면은 거의 절반이 되는 거긴 해요. 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서울이 저 정도로 앞서간다고 하면 글쎄요. 예, 저는 뭐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만 놓고 보면은 역시 이제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빨간색이 좀 보이고요. 강북과 그 외 지역은 아무래도 뭐 구청장들이 민주당 출신이기도 하거니와 그러나 전체적으로 출구조사에서는 서울이 이재명 후보가 5%포인트 뒤지는 걸로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실제 개표 상황에서도 지금 이재명 후보가 뒤지는 걸로 나오고 서울의 민심은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문제와 깊은 연관성도 좀 그런 아마 부분도 있을 있고요. 거고요. 또 서울에 동시에 종로와 서초에서 보궐선거가 있는데 네. 그 두 지역이 상당히 국민의힘의 압승이 예상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견인 효과도 있고 또 최근에 있어서 어쨌든 서울시장 선거에서 좀 압도적으로 오세훈 후보가 이겼다는 그 흐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호남 지역에서 사전 투표의 그 강고한 결집이 수도권에도 따라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수나 또 여러 가지 자치단체의 그 서울시 시의원 구성만 하도록 90% 가까이기 때문에 그 조직의 움직임 자체를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뭐 서울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긴다 하더라도 그 이기는 것이 매우 근소하게 이길 것이고 실제로 유권자 분포로 보면 경기도가 더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수도권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긴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전국 개표율이 41%, 42%에 달하는데 표 차이는 불과 7만여 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격차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개표 상황 다시 선거 상황실 연결해서 자세히 지역별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진아, 유한설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선거 상황실입니다. 이 시각 현재 자정을 넘어서 3월 10일입니다. 네. 대통령 선거가 시작된 지 이제 하루를 넘어서 개표가 시작된 지 5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이 시각 득표율 현황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시도별 판세 1, 2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개표 42.4% 진행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48.6%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고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48%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현재 강원, 충북, 충남, 대전을 포함한 경북, 대구, 경남, 울산, 부산 이렇게 해서 중원 민심과 함께 영남권에서 강한 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기, 인천 그리고 전북, 광주, 전남에서 호남권과 수도권에서 강한 지지를 보이고 있네요. 네. 자, 이 시간 각 지역 관심을 모으는 지역별로 개표 현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승리의 바로미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입니다. 개표 35% 진행됐고요. 네, 윤석열 후보가 48.4%, 이재명 후보가 48.1% 소수점 한 자릿수 접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로 가봅니다. 이재명 후보가 정치적 안방을 지킬 수 있을까요? 살펴보죠. 개표 36.2% 진행됐습니다. 이재명 후보 50.6%, 윤석열 후보 46.1%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구 경북으로 가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인데요. 이 지역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고향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74.4% 앞서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 22.5% 현재 2위입니다. 부산으로 가봅니다. 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죠. 부산. 이곳 민심은 어떨까요? 현재 개표 55.8% 진행됐습니다. 윤석열 후보 58%, 이재명 후보 38.6%의 득표율을 얻고 있습니다. 자, 이번 선거에서 중원의 민심도 굉장히 중요한 관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캐스팅 보트는 어디로 향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 후보가 50.8% 과반을 넘긴 득표, 이재명 후보가 45.5%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호남입니다. 여당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이죠. 이번엔 좀 다를 수 있을까요? 개표 54.9% 진행된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 86.1%,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11.5%입니다. 자, 전체 후보 득표율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양당 후보들에게 너무 집중을 한 나머지 살피지 못한 후보들의 득표율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텐데요. 네,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현재 3위 2%대 득표율을 보이고 있고요. 자, 허경영 후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10만 표를 넘긴 득표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진보당 김재현 후보, 자, 이어서 12명의 후보 순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진 후보와 김민찬 후보, 오준호 후보, 이경희 후보, 네. 다른 후보들의 득표율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대선과 함께 각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재보궐선거 살펴보도록 하죠. 대한민국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입니다. 종로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건 2002년 이후 20년 만의 일인데요. 현재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가 45.1%, 무소속 김영중 후보가 30.2%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했던 지역 대구 중남구입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는 국민의힘 후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무소속 임병현 후보가 26.9% 당선 유력하고요. 권영현 후보 현재 2위입니다. 경기 안성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무공천한 지역이죠. 국민의힘 김학용 후보가 54.3%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개표 70.9% 진행됐습니다. 자, 다음은 충북 청주 상당입니다. 이 지역에서 이선 의원을 지낸 정우택 국민의힘 후보 55.2% 현재 당선 유력합니다. 네, 계속해서 선거 상황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선거 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개표율이 43%, 44% 정도인데 표 차이가 6만여 표 정도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이 사전 투표함이 먼저 개표가 됐다 하더라도 이제 그 수준을 넘어섰어요. 43% 개표율이면. 자, 선한빛 기자,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아직 그 열리지 않고 있는 거는 이제 확진자들 투표함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제일 마지막에 열리는 거죠. 예, 지금 오후 6시 이후에 투표를 하신 분들, 지금 중앙선관위 집계에 따르면 약 한 61만여 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지금 우리가 출구조사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출구조사에는 이 확진자, 격리자 61만 명의 향방이 어디로 향할지 담겨 있지가 않습니다.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보정 작업을 거쳐서 발표를 했지만 이 표의 향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포인트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재외국민 투표예요. 지금 이렇게 초박빙인 상태에서는 재외국민 투표가 한 20만 표 정도 되기 때문에 이들의 표가 또 어디가 있을지 이건 역시 출구조사에 안 담겨 있거든요. 그걸 좀 봐야겠습니다. 표 차이가 6만 표니까 뭐 20만 명, 60만 명 뭐 이 얘기만 들어보면 완전히 또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수 있다 이런 뜻이군요. 자, 이제 저희 3부 끝내야 될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네 분 모두 밤새 밤늦게까지 고생하셨는데, 자, 아직 뚜껑이 다 열리질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 열리고 있는 중이에요. 한 이제 절반 정도 지금 개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딱 포인트 하나만 이제 짚어서 딱 이 부분을 좀 남은 시간 동안은 좀 눈여겨봐라. 어떤 점일지 간단하게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뭐 서울을 본다고 하면은 그 투표자 수가 많은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몰표가 나올 수 있는 어느 특정 후보에게 특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이제 강남 4구가 되는 거죠. 거기를 보면 거기서 얼마나 큰 표차를 얻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주 특보는. 뭐 서울은 거의 비슷하게 하지만 좀 진다 하더라도 인천과 경기에서 좀 이기고 있고요. 또 아마 재국민 투표는 조금 저희 조심스럽습니다만 민주당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16만 표 정도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초박빙이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꽤 크다 그렇게 봅니다. 권상희 평론가께서.
왜 충청권 가운데서도 충남과 충북이 다르다고 합니다. 예. 충북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충북이 항상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충북에서 이 깜깜이 기간의 여론조사, 그 이전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니까요. 충북의 이 득표율이 누구에게로 향하고 예. 있는지를 지켜보시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막판까지 거의 뭐 90% 이상 개표돼도 엎치락뒤치락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거의 정말 막판에 가서 결정이 될 거라고 보이지고요. 아주 근소한 차로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뭐 예단하기 어렵고 정말 끝까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밤잠 주무시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아마 끝까지 이 특보 방송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는 특보 4부가 방송이 됩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